우리 채널은 처음 부분에서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이렇게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과거 경제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푸른색이 이게 실물 경제고요. 주식시장이 빨간색입니다. 거의 흐름이 유사한데, 주식시장이 약간 더 빨리 움직이죠. 어쨌든 이게 큰 흐름이 거의 유사하더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주가 차트에다가 선 긋고 수급 보고 일목균형표 이런 거 보면서 보조지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앞으로 호황을 맞고 둔화될 것인지 앞으로 바닥에서 상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식시장은 약간 더 그 타이밍을 앞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대응하자. 이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연준 기준금리가 점점 이렇게 수직으로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공산이 좀 커요. 하지만 곡물 가격은 좀 다르죠. 파종 시기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에 부족한 이런 공급량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곡물 가격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운송 지원 문제도 사실상 점점 해소는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는 좀 느려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뭔가 해소될 기미가 점점 보여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이럴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기미만 보이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했냐? 괜히 연준에 맞서서 대응하지 말고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렇게 리스크를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체 왜 무슨 현금화를 하려면 한 방에 다 현금화를 하라 그러지? 남자가 쪼잔하게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비중을 주식 비중을 줄이랴 이런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오르면 오른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시원시원 말해야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경제지표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이 형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모욕의 달인, 이게 설명드릴 키워드입니다. 캠 피셔 형이죠. 이분이 그 유명한 필립 피셔의 아들이고요. 지금 캠 피셔 이분이 개인 자산만 한 5조 이상 되시는 월가의 레전드죠. 이분이 주식시장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모욕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시기마다 날고 긴다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예상을 번번이 빗나가게 만들면서 아주 개망신을 줘서 한 시절 주식시장을 말 그대로 틀면 나오는 아니면은 교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분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이런데 달인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코스피죠. 이렇게 반토막으로 후둑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2008년인데 이 당시에 미국에 2007년 12월에 보면은 골드만삭스부터 베어스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양한 대형 금융기관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2008년 증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2007년 12월에 뭐라 그랬냐, 2008년 상반기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400포인트까지 오른다, 강력 매수해라,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욕의 달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뜨려 주시면서 이게 날고 긴다는 이게 글로벌 전문가분들 대부분을 다 모욕을 주고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서 직장까지 잘려버리게 하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상당히 좀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모욕의 달인이고 굉장히 맞추기 어려우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 그냥 단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줄이면 된다,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채널은 시청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적 지표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근데 모욕의 달인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긴 한 게 있는데,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던 목욕의 달인 김근용 씨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뭐 등 밀어주는 사람 없을 때 혼자 때를 잘 밀 수 있는 이런 뭐 팁을 막 방출해 줬던 이런 분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이빨을 털어봤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남자답게 다 한 방에 팔아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기에는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이게 단계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6년 초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막 좁혀지기 시작했고 그림 보시면은 역전을 해 나갑니다. 2020년 현재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던 지금과 똑같죠.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6년 1월 뉴스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서 2006년에도 당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으니까 조만간 폭락이 오지 않을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 시원하게 다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공포에 휩쓸렸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6년 때마침 또 똑같은 2006년 기사인데 하필이면 미국 경기선행지수에서도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2006년 2월의 기사인데 미국의 경제를 우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또 늘어났어요. 2020년 현재와 2006년 당시에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가면 2006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게 큰 화두였어요. 문제는 또 2006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돼 왔고 인상이 앞으로도 더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가팔라진다, 이게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06년에 어떤 우려가 있었냐, 조만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거다, 이런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막 휩싸였죠. 그리고 2006년에도 마찬가지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어요. 굉장히 지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이 어게인 2006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야 되고 글로벌 부동산 가격, 뭐 주식 가격 다 비싸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높아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2006년으로 가보면 이렇게 증시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러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좋아진다, 아니다, 폭락한다까지, 그래서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2006년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처럼 2006년에 미국 증시 보시면은 잠깐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2007년 말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약 4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는 더 심합니다. 2006년에 역시나 코스피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려,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가지 우려로 주식시장이 2006년 내내 별로 안 좋다가 2007년에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서 거의 2007년 말 고점까지 약 한 70% 가까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2008년까지는 중국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증시가 좀 더 셌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2006년에 주식을 뭐 전량 매도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심해서 접근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매도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꼴을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개망신을 당하고 일부 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이랬겠죠. 또 우리도 만약에 누가 2006년에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치솟으면 못 참죠. 우리는 누가 매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다음 주면은 폭락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길면 한 달 후에는 그래도 폭락을 해줘야죠. 근데 만약에 폭락도 안 하고 10%라도 올라가면은 이건 완전 개뭐죠. 그런 놈은 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실제 실물 경기도 꺾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연 틀린 건 아니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쌍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2006년에 조심해라, 실물 경기가 꺾인다 말했던 이런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이 과연 틀렸을까요?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급등하던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들어서면서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상승이 많이 없었어요. 2007년 초 중순쯤부터 주택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택가격이 한번 꺾이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들어서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택시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만약에 주택을 그동안 보유해서 미국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고 싶다 하는 분이었다면 반드시 2006년에 매도를 안 했으면 2007년에는 매도를 하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일단 2006년도부터 뭔가 실물 경제가 꺾인다 말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요거만 하나만 봐도 맞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지표들에서 맞긴 맞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GDP예요. 이게 GDP 증가율이라는 건데 요거만 보면 다른 것도 전부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2005년까지 계속 성장을 해요. 2004년에는 최고를 찍고 2005년에도 요 정도면 뭐 나쁜 성장은 아니죠. 어느 정도 되다가 2006년에 급하게 2.8로 뚝 떨어집니다. 자, 뭔가 우려가 시작되는 시점이 맞아요. 그 다음에 2007년에 2%, 2008년에는 완전 폭삭 망하는데 이게 좀 늦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2006년부터 실물 경제가 꺾여 내려가는 거는 정확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사실상 꺾여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전문가들의 모욕을 주는 이런 모욕의 달인일까요? 자, 이유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이게 실물 경제가 꺾여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하게 저점에서 사 모은 요런 스마트한 글로벌 자금을 가진 요런 세력이든 뭐 기관이든 요런 애들이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길 요런 시간을 꼭 만들어주고 요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방에 다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상황을 보죠. 아까 살펴본 대로 분명 2006년부터는 실물 경제가 확실히 꺾여 내려가는 것이 맞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확실히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7년의 뉴스 기사인데, 주부도 농민도 객장으로 주식 투자에 사로잡힌 한국, 최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많은 개인들이 미친듯이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사실상 그때 많이 털고 나갔죠. 이거는 과거 뭐 2008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시간을 그 뒤로 늘려봐도 마찬가지로, 자, 이상하게 1990년대 블랙 먼데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물 경제는 꺾여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이 타올라서 개인들만 다 손해를 보고, 이런 역사가 뭐 19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단 말이죠. 자, 그럼 대체 무엇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개인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스마트한 이런 저점 매수 세력의 기관들의 자금을 고점에 다 팔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전부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현혹되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성장이라는 거는 판매 수량이 쭉쭉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나는 게 실질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들의 눈을 속여요.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약한 기업도 마치 엄청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떠냐면은 사실상 주식을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던 분들도 주변에서 뭔가 나보다 좀 덜 스마트하고 뭐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그랬다고 하는데, 괜히 배가 아프죠. 그러다가 참다 뛰어드는 거죠. 단 이런 분들이 그냥 뛰어들지 않죠. 스마트한 분들이 좀 나중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레포트도 볼 줄 알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뛰어드는데 그분들까지 고점에 현혹시켜서 물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또 무슨 개소리 하나 싶으실 텐데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죠. 자, 1년에 100억짜리 제품을 10개씩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 매출은 얼마죠? 100억짜리 10개씩 파니까 1000억이에요. 혹시 이 부분 잘 모르신다, 이런 분은 없겠죠. 만약에 이거 계산 안 되면 산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은 10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 100억에 파는 제품을
20억에 팔 수 있게 20% 가격 인상이 가능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개 더 팔아서 11개를 팔았습니다.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은 이 회사의 정상적인 매출과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 100억 곱하기 11개 해가지고 1100억을 매출이 나오죠. 그러면 10%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20%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억짜리가 11개 팔렸으니까 1320억. 네. 그래서 실제적인 성장률은 32%나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자, 그럼 이런 기업들에는 이런 레포트가 쏟아집니다. 전년 대비 매출 32% 증가, 그리고 가격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프라이스가 상승하고 제품 판매량도 증가한다. 즉 퀀트, 수량도 뭐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난다. 자,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기업, 매출의 증가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엄청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를 투자해라. 이런 레포트가 쏟아지죠. 자, 그러면은 뒤늦게 뛰어든 스마트한 투자자분들도 이런 레포트를 읽고 잘못해서 현혹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데 아까 살펴봤지만 2006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금이 쪼여들고 실물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 같고 기업이 엄청난 성장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실물 경제는 둔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2년만 지나도 어떤 일이 생기죠? 실물 경제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면서 이런 제품을 팔던 기업들도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11개를 팔았는데 다시 10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이 줄어드는데 120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깎아서 100억을 주죠. 그래서 이 기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00억에 10개 제품을 팔아서 다시 매출은 1000억으로 쪼그라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레포트가 쏟아지죠? 매출액 1320억에서 1000억으로 감소했다. 가격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감소한다. P와 Q가 동시에 떨어진다. 이런 기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한마디로 팔으라는 얘기죠.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실물 경제가 둔화될 말미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실물 경기는 둔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란 놈이 우리 눈을 속여서 기업들의 뭐 매출과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장만 믿고 실물 경제가 실제로 둔화되는 국면에서 공부도 좀 했고 열심히 뭐 탐방도 다니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바로 눈을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거시경제에 어둡죠. 그리고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업들의 이익이 과대 포장됐을 때 고점에 잘 물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꺾이기 시작했던 2006년 시작부터 실물 경제는 이렇게 둔화되고 꺾여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마지막에 불꽃을 타올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22년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요 단계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역시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장의 상승에도 소외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는 그만큼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중간에 어떤 금융위기, 뭐 리먼브라더스 파산부터 해서 IT 버블이 붕괴하던 아니면 9.11 테러 같은 사건이 터지던 어떤 질병이 다시 한번 돌던 이게 수요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는 빠르게 빠져나오는 센스도 필요한 상황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방에 현금화라고 말하지 않는 그 이유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가 있죠. 제가 그냥 한번 올려봤는데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계세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그냥 말로 때우는 거 이런 거 없죠. 한 달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메일 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